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일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편 법원이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근데 위법한 초과근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거든요. 관련한 사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 A씨입니다. 이 A씨는 직원과 합의 없이 직원에 대해서 2014년에는 34회, 2015년에는 43회, 2016년에는 32회에 걸쳐서 연장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예. 1심과 2심에서는 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서울 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심에서 이 씨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었는데 대법원이 좀 판결을 뒤집은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연장 근로 시간 이 계산법 때문인데요. 예.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1일 8시간 그리고 일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걸 위반하면 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법정 근로 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일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모두 계산을 해서 이 초과한 시간이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보면 이 근로자는 2014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근무를 했고요. 4월 15일에는 12시간, 4월 16일에는 11시간 30분, 그리고 17일에는 14시간 30분, 20일에는 11시간 30분으로 해서 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으로 따져보면 일주 동안 하루 연장 근로 시간이 모두 17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이 연장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제한 한도를 위반을 한 거죠. 1심과 2심은 모두 이 기준을 따라서 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 A씨에 대해서 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연장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일주당 12시간을 넘도록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1일당 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예. 이 근로자의 일주일간 이 근로 시간을 따져보니 49시간 30분, 즉 일주당 12시간 한도로 하는 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연장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예,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무 시간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이 고용노동부가 초과 근무 기준에 일일 단위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고용노동부의 좀 행정 해석을 뒤집었다고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사법시험을 공부를 할 때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변호사들이나 노무사들 모두 그렇게 계산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그동안의 고용노동부의 행정 이 해석을 전면적으로 이제 다르게 봤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 대법원의 이 해석에 따라서 이게 모두 이제 현장에서도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 이 고용노동부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 해석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정말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좀 재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재계 측에서는 이 법문을 해석을 엄격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이 몰리는 프로젝트성 이 업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을 좀 장시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집중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근무 유연성이 확보가 될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재계는 당연한 판결이다,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노동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일 8시간 한도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해둔 취지를 몰각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한도로 법정 시간을 정해두고 있고 1일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시간 한도를 정해두지 않은 게 문제이지 오히려 이걸 가지고 1일에는 연장 근로 시간이 제한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오히려 대법원이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이런 계산법을 바꾸면서 앞으로 이렇게 몰아서 근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해치게 될 거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좀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실장의 공범 A 씨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수사 상황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실장과 이 공범 A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이 유흥업소 실장에게는 3억 원 그리고 공범 A 씨에게는 5천만 원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흥업소 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A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특정이 되지 못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 피의자 이 A 씨에 대해서 신분을 특정을 해서 경찰은 A 씨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 수사의 그 급비성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는 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선균 씨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조사에서 이 공갈죄 피해자로서 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A 씨의 구속 여부 오늘 어쨌든 결정될 예정인데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속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범인 유흥업소 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범 A 씨에 대해서는 지금 검거되는데도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 씨의 검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2달 정도 또 신원이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최근 경찰에 그러다 붙잡힌 건데 좀 신원 파악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아마 유흥업소 실장과의 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유흥업소 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도 SNS를 통해서 이선균 씨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 공범 A 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공범의 관계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실장의 조사를 통해서 이 A 씨에 대한 정보라든지 진술 같은 경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결국 이 A 씨의 신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의 접속 이력이라든지 계좌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이었죠. 이선균 씨가 3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려 19시간 동안 좀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그동안 2차례 검사, 그러니까 시약 검사와 그리고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약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고요.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있는 경우 공범과의 진술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흥업소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관되게 이선균 씨와 5차례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선균 씨의 진술과는 지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마약인지 모르고 이 유흥업소 실장이 건네주는 것을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르고 이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고의성이 부인이 되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정말 몰랐는지 여부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 정밀 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경찰이 얼마나 이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이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좀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마약 소지 같은 경우는 물증이 없어도 이 공범의 일관된 진술이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서 이 소지를 하거나 마약을 투약했던 장소나 시기를 특정을 할 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진술만 있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진술이 있고 이 진술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증거, 뭐 예를 들면 이 당사자들끼리 나눴던 대화 이력을 통해서 둘 사이에 어떠한 마약 투약에 대한 공범의 여부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나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경찰이 확보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선균 씨의 좀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만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뭐 공범의 진술 외에 다른 정황 증거나 보강 증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은 모르고 투약을 한 거다. 유흥업소 실장이 건네준 약을 먹었을 뿐이지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의 고의성이 없어서 투약 사실은 맞으나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